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부동산 학개론 강의하는 송석입니다. 2022년 시험 대비 핵심 부동산 학개론 필수 OT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탁월한 요약 정리로 문제 적용한다. 자, 들어가도록 하죠. OT입니다. 자, 먼저 부동산 학개론을 먼저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과목 특성에 대한 이해로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평균 60점 이상 전략으로 이제 학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우리가 1차 과목과 2차 과목이 있죠. 자, 그래서 1교시하고 1교시에 이제 우리가 보통 부동산 학개론 민법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40문항이 각각 있고요. 100분을 부여하고, 그다음 2차는 1교시와 2교시를 두는 거죠. 그래서 1교시에 중개사 법령 중개실무 40문항, 공법 40문항, 100분을 주고요. 그다음 2교시도 부동산 공시법, 부동산 세법 40문항씩 이제 50분. 그래서 객관식 오지선다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유일한 이론 과목이자 수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분야의 학습을 이제 필요합니다. 학개론이. 그래서 오시게 되면은 제32의 기출 심층 분석으로 효율적 학습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자, 들어가도록 하죠. 세부적으로 우리가 요번에 31에 나왔던 것도 한번 분석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은 전체적인 틀을 본다면 총론에서 이제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3문항. 그래서 요거는 세부 상황에서 말씀을 드려서 어디가 출제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지만 총론은 무조건 3문제 정도가 배정이 돼요. 그죠? 그래서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한 8%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론입니다. 강론의 세부 사항에 경제론에서 한 6, 그 다음에 시장론에서 5, 정책론에서 4, 투자론에서 6, 금융론에서 6,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에서 한 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31문항의 77%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동산 감정평가론이 한 6문제가 이제 되는데요. 항상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를 같이 강의하고 있거든요. 감정평가론은요. 세부 사항에서 이제 32회 때를 이제 우리가 심층 분석을 하면서 33회 때를 이제 제가 출제될 거를 말씀드리는데 감정평가론이 오히려 가성비가 높아요. 가성비가 높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가격 대비 그 양은 적지만 우리한테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말이냐? 감정평가론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험에 나오는 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6문제 꼭 가져가시고요. 중간 난이도 문항보다 상하 난이도의 구분이 명확해졌어요. 이번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상중하로 보통 우리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OT 때 말씀을 드리면 상중하로 나눠요. 우리 시험 문제는 난이도가 상중하로 나누게 되면 상은 30%, 그 다음에 중이 40%, 하가 30%를 맞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12, 14, 12문제로 간다면 자, 여기만 우리가 맞히신다면 점수가 70점을 훨씬 넘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 상과 하에 대한 난이도의 구분이 명확했다. 그러니까 하 쪽을 좀 많이 낸 것 같아요. 상과. 그래서 계산 문제 10문항 중에서 4문항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 계산이 우리 시험 문제 11문제가량 출제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두공인의 우리 그 강의는 짧은 시간에 남들보다 더 정확하게 빨리 맞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계산기를 쓰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 계산을 얼마만큼 우리가 빨리 푸느냐.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문항 중에서 다 가져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5문항은 많은 시간이 소요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다 기출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문항 있으면 5문항 먼저 맞히시고 그 다음에 5문항을 쫙 훑어본 다음에 이거를 다 체크하신 다음에 오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세부 출제 사항을 제가 집어넣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모든 강사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강사들은 거의 20년 동안 강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모든 강사가 이 시험의 출제에 대한 경향을 거의 적중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모 사이트 우리
뭐 다른 업체죠. 업체 사이트에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제가 그 답글을 봤어요. 봤더니 거의 뭐 이 자체적으로 90%를 넘게 찍었다, 찍신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 저희가 뭐 출제원을 알아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적중률이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감정평가가 3월 달에 보고 우리가 10월 달에 보기 때문에 출제원들이 그 문제를 데이터를 맞춰서 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올 거가 딱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적중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며, 특히 우리가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세부사항이 이렇구나라는 걸 보시고 내년에는 33회죠. 내년에 10월 말날 토요일날 이제 마지막 주에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면서 저랑 같이 탁탁 찍신, 그래서 찍어드리는 걸로 갈게요. 자, 총론은 3문제예요. 3문제. 물론 4문제가량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출제위원회 경향을 본다면 주택에 대한 분류가 다주택이 우리가 그 바닥 면적에 대한 그 면적이 330에서 660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이번엔 다중이다. 다주택이 무조건 뜬다. 떴어요. 다주택이. 그래서 다중주택을 냈다는 거는 적중을 한 거죠. 다중주택. 다중주택을 냈는데 희한하게도 이제 다중주택하고 기숙사를 비교해서 냈거든요. 그죠? 다중주택과 관련되지 않는 걸 고르시오. 그럼 기숙사에 대한 것이 당연히 다중주택과 관련되지 않겠죠. 그러면 교수님 왜요? 33회 찍어주세요. 그러면 다중은 우리가 주택에 대한 분류가 계속 출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33회는 우리 주택의 용어는 좀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자, 그렇지만 토지 용어는 무조건입니다. 별표 3개.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떠요. 자, 그래서 처음 들으신 분들은 교수님 제가 처음 듣는데 너무 세부적으로 강의니까 모르겠어요.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중개업을 하시면서 토지 용어를 알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들으신 분들도 맹지 같은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로에 접선면이 없는 거. 그래서 이행지, 필지행지, 공지, 나지에 대한 비교, 특히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 무조건 뜹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뜨고, 그 다음에 토지의 특성도 거의 100%야. 100%. 여기 안 내면 출제원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별표 3개. 요거는 무조건 떠요. 그래서 부중성, 부동성, 인접성, 개별성을 이제 총론해서, 특히 이제 용어 정리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학기로는요, 학문이기 때문에 강의를 듣기 전에 용어 해설을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용어를 뭘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두 가지는 무조건 든다. 그 다음에 하나가 그 3문제인데 요거는 좀 쉴 것 같아요. 33회는 쉬고, 부동산업에 대한 것도 좀 쉬겠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자, 우리가 그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요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부동산의 개념. 여기가 법경기라는 개념이 나와서 요 3가지를 제가 찍신으로써 33회를 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거 다시 돌려보시면 진짜 찍신이다 이분. 그래서 3문제 찍습니다. 자, 경제론 파트예요. 경제론을 제가 EBS도 강의해보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수용급 난리 납니다. 수용급 머리 아파. 막 수용급이 나오고 막 탄력성이 나오고 그래프 나오고,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여기는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6문제가 배정이 되는데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 가격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 계산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됩니다. 무조건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균형 가격도 한 문제가 배정이 돼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딱 정해져 있어요. 딱 2문제. 그래서 요거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균형의 이동, 동시 이동.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왔고, 특히 거미집이론이라는 자체는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얘가 짝수년도만 계속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번에도 나왔죠. 예전에 홀수년도인데 나올까요? 몰라요. 이건 거미집이론은 얘네들이 이제 출제원들이 낸다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거미집이론을 내야겠다는 상황에서 이게 간단하거든요. 되게 우리 함수 관계인데 어렵지 않아요. 딱 몇 가지만 풀게 되면 되기 때문에 요것도 또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가격이 하락한다. 자,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사는 사람이 적어요. 아파트가 수요자가 싹 빠져나가. 아파트 안 사. 너 그거 사기 싫어. 그럼 가격이 하락하겠죠. 공급이 막 쏟아져서 미분양이 속출되면 가격이 하락하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기출문제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문제가 배정이 되고요. 자, 시장론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조금 힘들어요. 왜? 학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제가 이제 여러 학자들을 딱 정리를 할 거거든요. 정리를 하셔서. 근데 뭐냐면은 일단 이론을 먼저 배우시고 암기 코드가 있어요. 그 암기 코드로 탁탁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시공간 구조라든지 지대론, 그래서 버제스 호이텔의 술만 이거 비교하는 게 나왔고, 헤이그 알론소, 입지에서 이제 배버의 최소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컨버스, 이걸 찍었어요. 이건 진짜 찍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시키는 게 아니에요. 컨버스의 분기점은 제가 마지막 특강에 모 학원에 이제 강의를 하는데 올해는 컨버스다. 무조건이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 제 특강을 보는지 출제원들이 모르겠어요. 컨버스 분기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한 번 나왔다가 안 나오고 감정평가 나왔거든요. 교수님, 컨버스 분기점 또 나올까요? 제가 볼 때 좀 쉴 것 같아요, 얘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쪽의 계산 문제를 제가 또 찍어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뭐 나오는 것만 탁탁 해서 40문제 탁 찍어주고 80문제 딱 찍어주게 되면 너무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고 시험에 임박해서 이겁니다 라고 하면서 확 줄여드리는 거죠. 강의를 들으시고 끝까지 염두에 두신다면 우리가 학교로는 자신 있습니다. 저를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에 대한 유형도 우리가 이 약성, 중강성, 강성도 우리가 봐요. 입지계수. 그래서 요 두 문제를 제가 계산 문제를 탁탁 요거 나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두 개 딱 나온 거야. 이렇게 해서 보시고 33회 때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책론인데요. 제가 지금 OT를 볼 거예요. OT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아닌 거가 폐지된 초소라는 걸 제가 얘기했거든요. 폐지된 초소. 그러니까 초소라는 자체는 이제 좀 편법으로 우리가 군대 갔을 때 보초로 쓰는 게 초소잖아요. 그 초소가 폐지가 됐단 말이야. 초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TDR이라는 건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그죠? 그 외의 것도 있긴 하지만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요거 다음에 그 두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꿀이에요. 요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세법 문제하고 공법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이 조세라는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또 교수님이 우리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또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시기 때문에 이 조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비교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그다음에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기출문제인데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거든요. 그게 축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찍었다. 이렇게 해서 정책론. 그래서 정책론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33에도 요 수준대로의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투자 파트입니다. 자, 투자는 참 많이 어려워하시죠. 처음 들으신 분들은 포트폴리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이 이제 한 문제가 이제 배정이 되고요. 자, 계산 문제가 두 문제가 적당하게 나왔다고 좀 봐요. 두 문제가.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무조건 계산 문제가 뜨거든요. 그래서 순효과 수익성 지수 계산, 그 다음에 순효과를 구하는 게 나왔다. 화폐 시장 가치는 조금 어렵게 떴습니다. 얘가 이제 중요한 거는 감정평가사 문제를 베껴버렸어요. 이 화폐 시장 가치 계산. 그래서 나중에 요게 간평에 나왔는데 요걸 냈습니다. 그래서 요거 화폐 시장 가치 계산은 이 지문으로 이제 맞출 수 있는 게 난이도가 높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요걸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비교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어림세법, 그 다음에 그 할인기법과 어림세법, 회계적 잉여법이 있는데 어림세법과 비율분석법의 계산 문제가 좀 빠지긴 했거든요. 근데 요건 이제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론이에요. 금융론. 자, 금융론은 이제 조금 특이했던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처음 들으시더라도 요거 주택담보대출의 LTV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LTV라는 거는 내가 집을 10억짜리 사고 싶어. 근데 LTV라는 담보인정 비율을 50%만 인정하겠대요. 그러면 5억만 빌려주겠다는 거고요. 총부채 상환 비율은 그 소득이야, 소득. 그러니까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으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DSR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자체는 전체적인 그 원리금 상환을 가지고 더 규제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자, 획기적이었어요. 한국은행장이 아니라 우리가 금융위원회 정하는 기준에 간다. 이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경향과 좀 많이 맞물립니다. LTV와 DTI를 좀 규제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시사성을 물어보는 게 나왔고요. 자, 금융에 대한 종류가 참 재미있는 게 지분금융, 부채금융, 메자닝금융이 하는데 이 메자닝은 지분과 부채를 더해서 제가 용어 정리를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전환사채가 무조건 뜰 것이다. 적중됐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 외에도 후순위 대출이 나올 거라는 거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요거까지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할 거고요. 자금의 상환 방법은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을 빌리게 되면 거치 기간이 있어요. 이자만 내는 거야. 자, 2년 거치 만 10년을 빌렸다 8년 상환. 그럼 2년 거치 이자만 내고 상환을 할 때 원금 균등과 여기가 중요합니다.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점증, 그 다음에 만기 시상환이라는 게 있어요. 네 가지 상환 방식이 100% 출제가 됩니다. 얘는 무조건 100%야. 100%. 그럼 얘가 이론상으로 나올 수 있는데 계산이 원리금하고 원금인데 자, 원리금은 너무 많이 출제됐어요. 여러분들 요번에는 원금이에요. 원금 나와요. 이것도 적중됐죠. 계산 문제. 그러면 다음에 뭐가 나올까? 원리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요. 주택다당 증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네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MPTS, MBB, MPTBC 뭐 이것도 우리가 편법으로 암기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정도예요. 한 6문제 정도, 특히 이제 계산 문제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제가 먼저 33회를 미리 예측해 보고요. 그 다음에 개발 및 관리론에서는 희한하게도 이제 관리 파트가 적게 나오고 마케팅이 2문제입니다. 마케팅이. 자, 마케팅 원래 한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뢰를 할 수 있다는 자체는 부동산학을 전공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 대학의 사이버 대학의 경영 교수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회에서 발표를 하거나 이렇게 보게 되면 출제위원께서 어디 성향인지 알 수가 있는데 이분이 출제하신 분은 분명히 경영학 쪽으로 전공하신 분이에요. 왜냐? 마케팅이 경영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종합운용과학이기 때문에 마케팅을 2문제 했다는 건 경영 쪽에 전공을 하신 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은 무조건 한 문제가 뜨거든요. 근데 2문제 떴다는 거는 공인중개 역사를 쓴 거죠. 자, 물론 이 SDP 전략을 많이 공부했지만 다이너럴 마케팅이라는 게 처음 떴습니다. 자, 이게 뭐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보면 분양상담사나 이런 분들이 블로그에다 올려놔요. 자기 상품을. 그래서 이 상품이 언제 분양하는데 이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입소문을 내게 해서 마케팅 효과를 내는 게 바이럴 마케팅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마케팅에서 하나가 출제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관리는 빠졌습니다. 근데 내년에 이제 관리 쪽으로 이제 문제가 하나가 나올 것 같고요. 개발은 자, 민자 유치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민간투자 사업 방식. 그래서 원래는 BTR과 BTO를 비교하는데 요거의 정의가 나왔고요. 자, 이것도 찍었어요. 민감도와 흡수율. 자, 제가 민감도는 변화, 흡수율은 추세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거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2가지 비교가 나왔다는 거죠. 물론 제가 뭐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출제원들이 무조건 얘네들은 2가지 갖고 비교하는 게 무조건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감정평가로는 가성비가 높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 나중에 이제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기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모 그 사이트에서 얘기하는데 계산 문제를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자, 어떻게 찍었어? 공시지가 기준법 찍었어요. 자, 요거 대상 토지의 가액과 수익환원법의 수익가액 요번에 2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수님 왜요?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은 그럼 33회 좀 찍어줘 봐요. 그럼 저는 계산 문제가 원가법에서 나옵니다. 원가법. 원가법에 정액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정액법도 감정평가 시험 문제 나왔던 최근의 경향에 만년기준한다는 예상 문제를 먼저 찍습니다. 하나. 그다음 우리나라에 비교 방식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아니면 거래사례야. 근데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은 최근의 경향에 의해서 공시지가 기준법은 짝수년도 나오고 거래사례 비교법은 호수년도 나와요. 그래서 찍어줄게요. 원가법에 대한 정액법과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이 무조건 뜰 것이다 라는 걸 정확하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전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분석, 개별분석은 요거는 거의 시험 문제가 90%입니다. 자, 물론 가격제 원칙이 빠지긴 했어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유력하고 그 다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건 법이거든요. 여기 그 다음에 공시제도 여기가 하나, 둘, 세 군데가 반드시 출제가 되고
두 문제까지 5문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찍어볼까요? 원가법에 사용하는 감가 수정한 방법이 요거 안 나오고 내년에는 수익환원법의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아주 가성비가 높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하신 분들은 교수님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용어 자체가 어렵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근데 이걸 나중에 다시 돌려보시고 참 재밌는 게 33회 때 다시 한번 보신다면 이 진짜 찍구나. 이분 찍시 맞네. 라는 거를 우리가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자, 그렇게 가시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럼 5개년과 부동산 학계의 출제 분석을 본다면 자, 우리가 부동산학 총론 3문제 정도가 나온다 그랬죠. 8%고 경제론이 13%, 그 다음에 시장론이 11%, 그 다음에 정책론 13.5, 그 다음에 투자론이 16.0, 그 다음에 금융론 11.5, 그 다음에 개발 및 관련이 11%, 그 다음에 감정평가 16%면 요 빨간색이 출제 경향이 큰 거죠.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 간평론. 그래서 요거 다수 출제되기 때문에 난이도 또한 상승, 또 위분의 계산 문제가 한 11문제까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이게 표준 목차예요. 자, 15회 때 한번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학계론만은 이 제목을 딱 정해지기 때문에 여기 위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가겠습니다. 자, 그럼 33회 시험 완벽 대비 수험 전략 핵심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라는 건 중하 난이도의 최대한 점수를 확보하는 얘기죠. 자, 우리는 자격증이에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60점만 맞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새 최고의 일타 강사는 뭐냐? 그냥 합격만 시켜주는 강사야. 자, 학문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학문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 그냥 짧게 그냥 자격증만 따주세요. 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하위도만 딱 맞고 내가 하라는 것만 딱딱 하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거는 얘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대고 난이도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져가신 분과 안 가질 분은 이걸 선택을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계산 문제가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를 없는 문제는 구분을 해야 돼요. 딱 봤을 때 이거 내가 1분 못 풀겠다. 그럼 통과시켜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인 전체적인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제일 중요한 게 모든 공인이 이 트렌드가 기출이에요. 기출. 이 기출에 대한 계산 문제를 또 숙지하시고 응용 패턴 문제. 그래서 나만의 핵심 암기 노트를 제작해서 반복 학습을 시킬 겁니다. 자, 그다음에 쉬운 설명과 요약 정리로 개념과 원리를 한 번에 이해한다. 자, 쉬운 설명으로 개념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탁월한 요약 정리로 해서 문제를 풀죠. 완성합니다.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탁월한 요약 정리로 원리를 함께 익혀서 부동산 문제를 통해 학계론을 완성한다. 자, 믿을 수 있는 강의력과 전문성으로 학계론의 핵심을 공략해 고득점 완성한다. 자, 박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출제원의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사 중에서 제가 좀 이렇게 중요시 보시는 분이 탑을 내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도 전공자란 말이에요. 전공자한테 가란 말이에요. 전공자한테. 왜? 그 전공자가 그 문제를 확실하게 찍어주고 거기에 대한 강의 경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빠르게 적용 가능한 암기 기법. 자, 우리가 학자 이름들 많아. 그러면 문제를 딱 보면서 오지선다로서 학자 딱 나오면 그 학자에 대해서 이거 맞은 지문이냐 틀린 지문이냐 가는 거지. 그 다음에 계산 문제 테크닉. 자, 계산기를 딱 1분 안에 찍어. 그래서 계산기를 한 번에 돌려서 1분 안에 갈 수 있는 자체에 대한 그런 마스터를 이제 가는 거고요. 자, 박사로서 이제 적중하는 강의, 신뢰할 수 있는 학습 전략 제시합니다. 학교의 생초보, 물론 수포자. 이 수포자는 뭐냐면, 저 진짜 계산은 좀 포기했어요. 하세요. 계산기만 두들기면 되는데. 그래서 수험생들이 추천하는 검증된 강의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암기 기법과 계산 테크닉을 문제에 적용합니다. 풀이 시간을 단축하고 고난도 문항 정복합니다. 자, 요거. 작년에도 나왔어. 폐지된 초소. 자, 이 두 가지만 찾는데 그게 어려워? 자,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아닌 것은, 자, 이론으로 본다면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얘가 위헌 판결로 폐지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따가 초소를 찾는 거야.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폐지됐어. 양도소득세만으로 부동산 경기 과열을 막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을 기대한 유효 토지의 공급을 촉진해 지가를 안정시키는 제도로서 98년에 폐지됐다. 그럼 교수님,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법령을 규정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 초선 빼. 폐지된 초소. 얘 아니야. 그러면 얘만 돼. 그러면 니은 리을 안 들어가. 그럼 기억 디귿 2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토지 초과 이득세도 또 쳤어요. 그죠? 근데 이게 교수님, 그럼 34년도 나올까? 냅니다.
얘네들이. 그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에 안 나왔던 것도 제가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믿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만 빼고 찾으면 돼. 또 나왔어. 30일에. 자, 30일에 또 폐지된 초소가 먹힐까요? 먹혀.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 모두 고르시오. 자, 초소 빼. 그럼 얘 기억 디귿. 그럼 1번이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요약 정리하는 송우석 핵심 부동산 학교론이 먹힐까? 먹힙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용어 끝 필수 용어를 먼저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론은 부동산 학교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용어가 한 단어 나오게 되면은 그 용어가 도대체 어떤 용어인지라는 거를 알아야 제가 이제 기본서를 쓰고 이제 요 두 번째에 핵기총이라는 걸 이제 제가 이제 낼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 개념, 기출문제, 총정리. 그죠? 그래서 일단은 핵기총이라는 걸 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기출문제만 풀고 그냥 우리가 뭐 운전면허 시험처럼 다 합격하면 다 합격하게. 그게 아니라 일단 기본서를 가져가야 돼. 일단 기본서도 제가 EBS 책을 썼지만 뭐 여러 타 출판사 썼지만 7페이지, 700페이지, 800페이지, 900페이지 되는 거예요. 그걸 확 줄여. 확 줄여서 요것만 해, 요것만. 딱 하면서 요 문제를 딱 보면서 이론 가고 기출문제 가고 총정리를 딱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1문제까지 나오는데 10문제까지 나오는데 계산문제 자신 있습니다. 요것만 해. 요것만. 그래서 그냥 10문제에서 우리가 한 반은 마치고 7, 8문제 탁 마치면 그냥 합격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요거 아주 엑기스의 문제만 딱 골라갖고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한 다음에 실전 끝에 답치기 특강은 조금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른 특강하고 약간 달라요. 자, 작년 교재를 좀 봤어요. 답치기가 있는데 답치기는 법은 가능해. 법은 답치기로 해서 이거 틀려 맞아 이렇게 보는데 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오지선다로서 원리로서 제가 그 특강 강의에 대한 교재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퀄리를 좀 학교는 좀 달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 자 우리가 어때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내용들을 본다면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요약해서 다시 이제 그 어때요? 처음 학습하는 수강생 대상으로 빈출하는 용어의 해설을 통해서 기초이론 학습을 기초부터 필수까지 합격에 꼭 필요한 용어만 학습한다. 자, 그 다음에 쉬운 설명으로 개념을 이해하고 타고난 요약 정리로 원리를 이해해서 핵심 개념을 바로 기출에 적용하는 연계 학습으로 단기 고득점 완성한다. 자, 그 다음에 계산 문제. 자, 어려워해. 그럼 내가 하는 것만 해요. 반복해 마냥 출제되는 계산 문제만 집중한다면 우리가 암기법하고 계산 테크닉만 있다면 무조건 이 고득점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시험 가장 유사한 실전 동영 모의고사로 고득점 완성. 자, 그래서 우리가 출판사 엄청 많아요. 지금 우리가 광고하는 데 있죠. 이 광고하는 세 군데가 제가 지금 현재 있고 또 다 다녔던 곳이야. 거기에 대한 저희 데이터들이 다 있다는 거지. 물론 뭐 우리 교수님들이 연구실이 다 있기 때문에 편집했던 그런 문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한 실전 동영 모의고사를 고득점 완성하고 해설로 약점 최소한 및 핵심 이론 복습 정리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고득점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빈출되는 옳은 지문에 집중 전체를 조망하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숙지,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만을 찾아내는 스킬 이런 것들로 완벽 마무리한다면 어때요? 자, 우리 합격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2022년 동차 합격의 목표인 수험생이라면 원리를 이해하고 핵심을 요약 정리하는 송우석 핵심 부동산 학교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학교론 어렵습니까? 학교론 계산 문제 수포자이십니까? 저한테 오십시오. 그죠? 여러분들한테 합격의 길을 걸게 할 겁니다. 자, 학문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무조건 전 이렇게 합니다. 강의 시간에 전 학자가 아니라 인지서부터 기술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학위는 제가 던져버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의에서 스킬로 합격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그런 성공의 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도할 겁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고 합격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용어 해설, 특히 이제 3단계까지에 대한 강의를 들으신다면 자신 있습니다. 33회 우리가 민법하고 같이 합격할 수 있고 또 동차까지 합격할 수 있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요. 모두공인에 대한 이 커리큘럼은 아주 좋다고 저는 봐요. 저도 이제 많은 회사들과 계약을 해봤지만 이 모두공인에 대한 것이 우리가 단기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합격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으니
꼭 동차를 꼭 목표로 해서 꼭 여러분들이 그 합격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저는 강력하게 교원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